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보다는 엔비디아의 실적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다시 인상하면서 이제는 기준금리 3%대 시대가 문을 열었는데요. 엔비디아가 간밤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다시 기록을 했죠.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보게 된다면 반도체 기업들은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속에 내수주들은 하락하는 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건 반도체 기업들인데 오늘 마켓 에이컷을 통해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드디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한번 AI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실적이었고요. 여기에다가 미국에서 전력망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 AI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의 기대감까지도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굉장히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가 또 1년 만에 매출이 2배가량 성장하면서 13분기 연속으로 매출 신기록을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선 2분기 매출액을 보게 된다면요. 매출액은 96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우리 돈으로 133조를 넘어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컨센서스가 922억 달러였는데 이를 40억 달러가량 산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나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890억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17% 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결국에는 전체 엔비디아 매출의 92%를 데이터 센터가 이끌고 있다는 게 이번에 또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액보다 성장폭이 더 도드라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은 64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11%가량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 역시나 직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도 또 다시 성장하는 흐름의 모양새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시장 기대치를 훌쩍 웃돈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2.09달러를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EPS가 2.22달러로 확인이 되면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또다시 100% 이상의 성장률이 확인됐다는 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실적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AI와 관련된 수요가 뜨겁다는 것을 이번에 숫자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실적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다음번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놓을지도 당연히 주목을 했는데요. 실적보다 가이던스가 더 좋고 더 강한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지표였습니다. 3분기 매출 가이던스는요.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 컨센서스를 웃도는 것은 물론이고요. 드디어 분기 사상 1,000억 달러의 시대가 문을 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분기별 매출 추이와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요.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회계연도 매출 같은 경우에는 70% 성장을 전망을 했는데 시장 컨센서스가 45%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훌쩍 웃도는 매출에 대한 성장을 자신감을 나타냈고요. 특히나 젠슨 황 CEO의 발언을 보게 된다면 이 자신감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 매출 70% 성장을 전망했지만 실제 수요는 100%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급 가능한 물량을 기준으로 한 성장률이 70%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급에 제약이 없었다면 100%의 성장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여기에다가 AI가 지금 변곡점에 도달했다. 지난번과 비슷한 발언을 했고요. 수요는 여전히 가속화 중이고 연산 자원이 증가하는 게 매출 증가와 함께 연동돼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AI의 사용량이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모두 다 매출의 증가와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수요의 증가 그리고 매출의 증가를 자신하는 발언들을 이어갔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AI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낮춰진 상황인데요. 다음 장 통해서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빅테크를 넘어서 이제는 기업과 정부까지 고객층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또한 엔비디아의 자신감을 해석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일 듯합니다. 우선 아마존이 기존의 GPU의 100만 개의 물량에서 200만 개를 추가로 계약하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공급 시기는 내년과 내후년까지고 블랙의 울트라는 물론이고 그 다음 버전인 루빈과 루빈 울트라까지도 계약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에서 주목한 건 단순히
지금의 GPU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가 앞으로 개발을 하고 출시를 한 다음번의 GPU에 대해서도 굳은 신뢰를 가지고 아마존이 계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지속적인 투자가 이번에 또 확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단순한 기대감 속에 이렇게 우리가 주목을 해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약, 실질적인 수주로 이어지고 있고 이게 엔비디아의 실적의 중장기적인 성장성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요, 기업과 정부까지 고객사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 또한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 중에 하나이죠. 지금 젠스당 CEO 같은 경우에는요, 하이퍼스케일러는 전체 수요의 절반에 불과하다라는 발언을 함께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업용 AI나 스타트업, 정부와 소버린 AI, 프로 로봇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고객사들이 확충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미지로 보이시는 건 엔비디아의 잭슨 오린 나노2의 그림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로봇이나 드론용 소형 AI 컴퓨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발표가 된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데이터 센터에 GPU를 넣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소형 AI 컴퓨터의 확산,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또 다른 매출로 잡힐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수요보다 공급이 문제다. 앞서서도 매출 성장에 대해서 100%이지만 70%로 이야기를 했던 건 역시나 공급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이겠죠. 지금 공급 생산 능력의 계약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면 직전 분기가 1,190억 달러인데 이번 분기는 2.3배가량 증가한 2,790억 달러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계약의 대부분이 메모리 계약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클라우드와 데이터 그리고 AI 인프라 기업에 대한 투자와 비교한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공급 생산 능력 계약에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는 메모리 공급이 지속적으로 부족하고 가격이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극심한 수준이다라는 표현까지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HBM이라던가 D램의 확보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CFO 같은 경우에는 AI 인프라 구축 자체가 메모리 공급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는 건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GPU의 판매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매출이라던가 실적이 좋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들이 사들여야 되는 메모리의 가격, 품절에 대한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메모리 기업들 국내에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엔비디아의 발언들은 우리나라에게는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엔비디아가 우리가 또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서 이 메모리 기업들에 대한 가격 상승, 마진 압박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매출 총이익률이 75%인데 3분기 가이던스는 74%로 조금 낮춰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굉장히 소폭의 감소이기는 합니다만 HBM과 D램 가격이 상승을 했고 공급자, 그러니까 메모리 기업들의 가격 결정권을 그래도 조금 지금 쥐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높은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수익성 방어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매출 채권이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고객들에게 제품을 납품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돈을 못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개월 전에는 385억 달러였는데 630억 달러로 늘어갔고요. 기간 자체도 45일에서 60일가량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조금 부담스럽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CFO 같은 경우에도 우량 고객과 다분기 계약의 지급 조건이 연장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잉여 현금 흐름이 넉넉한 상황이긴 한데요. 21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58%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매출 채권 쪽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금의 창출 능력이 우수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가 잘 나가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여전히 뜨겁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데 이게 반도체가 많이 필요한 것은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를 많이 세우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망이라든가 AI 인프라 관련된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전력망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는 미국에서 대규모 전력망에서 안보 위협이 있는 외국산 장비
장비에 대해 구매, 수입 이전과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설치했던 장비에 대해서도 격리나 교체, 철거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규제 대상도 굉장히 폭넓습니다. 변압기라던가 인버터 고압 차단기는 물론이고요. ESS까지 이번에 규제 대상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오늘 2차 전지 ESS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의 추이도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렇게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일까요? AI와 데이터 센터가 점점 더 늘어나면서 전력망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사들인 제품들에게 디지털 백도어가 심어져 있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원격 조작이나 사이버 공격을 단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미국 측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국가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아닙니다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중국산의 전력 장비를 겨냥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중국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게 국내 기업들에게는 수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력 설비, AI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분위기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그렇고요. 이렇게 트럼프가 전력망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AI 시장의 확대와 함께 우리가 지속적으로 AI 시장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투자 힌트를 또 다시 얻을 수 있었던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정리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에이컨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시장의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세람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오늘 삼전닉스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증시 이 상승 탄력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 미증시에서 PC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엔비디아 호실적에 힘입어 오늘 코스피 지수가 뜨겁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3%에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출발을 했고요. 오전 10시 부근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승분이 반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메이저 주체의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6,900선까지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현재도 1.15% 상승세 유지하면서 6,886.60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AI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 밸류체인에 속하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요. MLCC와 기판, 반도체 생산까지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코스피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단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코스닥도 오늘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폭 오름세 보이면서 출발을 했고요. 오전 10시 부근에 코스피와 비슷하게 상승폭이 둔화되는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11시부터는 회복을 하더니 현재 835.49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1.05% 상승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와 반도체 소부장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코스닥의 상방을 지지하고 있고요. 엔터주와 로봇주 단에서는 조정받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수폭이 조금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메이저 주체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864억 원, 기관도 2,323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중소형주와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어제 조 단위로 물량들을 팔아치웠는데 오늘도 조 단위로 팔자세 보여주면서 1조 7천억 원 차익 실현의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도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닥은 오전장에서는 이 수급이 불안했습니다.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후장 들어서는 메이저 주체가 매수로 방향을 정하면서 현재 589억 원, 350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차익 실현의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910억 원 매도 우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첫 번째는 반도체주입니다. 오늘 반도체 대형주와 이 몸집이 작은 종목들까지 전방위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기대하던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매출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결과로 나왔고요. 특히 데이터 센터 매출이 견조하게 나오면서 AI 투자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컨퍼런스 콜에서 중장기 성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내용이 제시가 되면서 HBM과 DRAM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관련주들 흐름이 좋은데요. 한번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2.43%, 1.34%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메모리 수급 부족이 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리포트를 내놓았다라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기판단에서도 심택이 13.04%, TLB가 6.64%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양시장에서 2차 전지 업종이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 삼성 SDI가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일부 매각한다라는 소식을 들려줬는데요. 오늘 이 지분을 매각하는 거래일이고요. 4조 원의 현금 재원이 확보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2차 전지 업종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단에서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부진했던 전기차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일정이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소재와 장비까지 다 잘 움직이고 있는데 2차 전지주도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대형주부터 작은 종목들까지 모두 다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5.29%, 에코프로도 5.0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대주 전자재료는 고성능 배터리에 들어가는 음극재 소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85% 상승세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 SDI도 9.69%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함께 해보시죠. 네, 목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로 이어가 볼 텐데요. 종목별 자세한 이슈들 짚어보고 오늘의 투자 전략 함께 정비해 보시죠. 첫 번째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전력기기가 미국 전력망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이번 조치도 사실상 중국산 전력 장비를 겨냥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전력망의 보호를 위해 일부 외국산 전력 장비 유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는요, 고압 송전선과 변전소, 발전소 등에 사용되는 특정 수입 부품의 구매와 수입 설치까지 모두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의 전력기기 업체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하에서 중국 배제의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트럼프 일기로도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지난 2019년부터 중국 때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었죠. 화웨이 등 통신 장비주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미국의 통신망에서 배제한 바 있고요. 틱톡과 위챗과 같은 SNS까지 거래 제한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2기에 들어서는 중국산 전 제품의 상호관세 행정명령을 또 때리기도 했었죠. 중국산 수입품, 특히나 반도체나 태양광 쪽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전력망의 핵심인 전력 장비와 인버터, 배터리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제 수입 설치 사용까지 제한한다고 하면서 중국산 장비가 사실상 핵심 타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 전력기기주들의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는데요. 함께 짚어보시죠. 산일전기가 이에 따라서 10%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장중에 80만 원 선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효성중공업도 돋보이는 흐름입니다. 8%대 강세 연출하고 있고요. LS 일렉트릭과 대한전선까지 전선주와 전력기기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설주가 최근 우리 증시에서 단연 돋보이는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6거래일간의 흐름을 봤을 때 업종별 주가지수 가운데 KRX 건설이 8.33%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박스권 움직임을 보인 것에 비하면 단연 돋보이는 흐름이었는데요. 이렇게 급등세를 보인 데는 세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미국과 이란의 휴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조만간 휴전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동 재건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내 메가 프로젝트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단지 공장 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까지 조성할 것이라는 이야기 속에 관련 인프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데이터 센터가 이 건설주의 실적을 크게 끌어올릴 효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 GS그룹에서 동해 AI 데이터 센터 관련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또 DLENC도 하반기 안에 2조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원전인데요. 북미 신규 원전 시장의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지원이 가속화되면서 관련 수주 이야기가 투명해질 것이라는 분석들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원전계의 TSMC라고 불리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도 미국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 대형 원전의 글로벌 발주가 51기가와트를 나타낼 것으로 봤고요. 누적 신규 수주 51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7월의 전망 대비 상향했습니다. SMR도 역시나 7월 전망 대비 상향 조정하면서 누적 신규 수주 3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봤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 미국의 발주가 50기가와트 넘어설 것으로 봤는데 특히나 웨스팅하우스의 비중이 클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이 미국 수요의 확대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면서 목표 주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두고 13만 3천 원까지 유지하는 리포트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건설 원전 쪽의 분위기 함께 살펴보시죠. 한미 글로벌이 오늘 장중에 또 10% 이상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8에서 9%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우건설도 4%, 삼성 ENA까지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성광밴드도 오늘 시장 대비 좋은 모습 보이다가 두산에너빌리티가 장중에 좀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 약보합권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또 짚어보고 가야겠는데요. 역시나 실적은 서프라이즈였고요. 13개 분기 연속 신기록을 이어갔습니다. 매출액의 경우에는 이번에 2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때에 비해서 106% 늘어났고요. 시장 전망치 약 4% 웃돌았습니다. 주당 순이익의 경우에는 2.22달러 기록하면서 월가 예상치 상회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120% 늘어났습니다. 3분기 실적 전망도 또 좋았습니다. 매출의 경우에 1,080억 달러로 가이던스가 제시됐는데요. 컨센서스 1,042억 달러,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는데 시장에서 항상 눈높이를 가장 높게 바라보는 위스퍼 넘버 대비로는 조금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 마진의 경우에 74%를 또 내다보고 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또 조금 못 미친 수준이긴 했지만요. 엔비디아가 제시했던 범위는 부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나 컨퍼런스콜에서 나온 발언들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젠스당 CEO가 공급 제약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의 연간 매출 약 70%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2028년까지는 공급 병목 현상과 AI 수요의 지속성이 확인됐다는 분석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조 안에서 특히나 소캠 관련주의 흐름이 돋보이고 있는데요. 심택이 12%까지 치솟았습니다. 11만 6,500원 오후장 안에서도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TLB와 코리아 서킷도 4에서 6%대 강세로 단연 눈에 띄는 흐름입니다. ISC 대덕전자까지 오늘 수혜를 입고 있고요. 동반 3%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먼저 점검해 보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골라주신 특징주들 먼저 종목 파인더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LS 일렉트릭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외국산 전력 장비의 유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북미 시장으로 수출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의 기회다라는 분석 확인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앞으로의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자, 오늘 변압기 3총사 그리고 이제 막내 산일전기까지 변압기 3총사는 뭐 현대, 뭐 효성, LS겠죠.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장 초반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던 게 이
변압기 전력기기 쪽인데 오늘 전선들도 다 좋죠. 그중에서는 LS 일렉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앵커께서 상당히 뭐 디테일하게 팩트를 다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몇 개 부분만 좀 짚어보고 좀 약간 다른 얘기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전력망 관련돼서 국가 비상상태 선포를 했다. 오늘 뭐 이게 시장에서 가장 뭐 이슈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자 지금 8월 달이죠. 이제 9월 달에 무슨 일이 있냐 하면 정확히 한 9월 24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미국 방미해서 정상회담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보통 이럴 때 이제 보통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좀 많이 하죠. 우리가 보통 뭐 블러핑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뭔가 좀 그 압박을 가하는 듯한 뭐 그런 것을 취해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을 때 뭔가 좀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약간 그런 쪽의 정치적인 포석이라고 생각을 해도 사실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이제 규제 쪽으로 나온 부분들이 일단 뭐 변압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전력기 뜨고 있는 거고, 그다음 ESS. 그래서 오늘 뭐 그 2차 전지 쪽도 괜찮죠. 다른 모멘텀도 있긴 합니다만은 뭐 인버터는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면은 이게 이제 사용하는 곳에서는 교류를 사용하고 생산하는 건 직류를 생산하니까 그걸 바꿔주는 게 인버터죠.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이제 광범위 적용한다. 이런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긴 한데. 자, 그럼 여기에서 그 미국 외에서 생산을 하는 부분들이라는 표현이 좀 있는데요. 일단 LS 일렉 같은 경우는 이제 유타에 공장이 있죠. 그리고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엘레바마에 공장이 있고, 효성은 멤피스에 공장이 있죠. 멤피스는 인수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LS 일렉을 제가 이제 보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뭐 그 현대 일렉트릭 중심으로 하는 이제 고압 변압기 중심의 우리나라 이제 변압기 전력기 기업들 중에 LS 일렉은 좀 약간 결이 좀 다르죠. 이제 배전반이 위주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전력기기 나왔을 때마다 강조를 해드리는 게 배전반이 고압 변압기보다 훨씬 더 시장이 크다. 비교 대상을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큰 시장이 있는데 변압기 쪽이 물론 현대일렉이랑 효성도 배전반 쪽을 하긴 합니다만은 주력은 LS 일렉이 배전반이 주력이죠. 이제 배전반이라는 것은 고압 변압기라는 것은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했을 때 그걸 그냥 보내면 멀리까지 안 가거든요. 전압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압으로 바꿔서 멀리까지 보낸 다음에 전기를 나눠줄 때 그때 이제 배전반이 필요한 건데 이 고압 변압기 시장과 배전반 시장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배전반 시장이 훨씬 큽니다. 변압기 시장이 변압기가 다 설치되고 나서 배전반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수혜를 받는다는 점. 이건 좀 다른 점이고, 최근에 이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버너바와 손잡고 이제 합작법인 설립한 것도 국내 이제 서해안 그 에너지 고속도로에서 이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뭐 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시진핑 주석과 관련돼서 이제 어떤 뭐 블러핑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현재 미국이 만약에 뭐 중국을 제재를 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라고 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어떤 그 미국이 중국산을 제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대형 변압기만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중국은 거의 그 마켓 시장 점유율이 없거든요. 거의 한 2, 3%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그 변압기 어떤 뭐 대형 3사, 산일전기까지 수치적으로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거는 좀 약간 퀘스천 마크로 남겨둬야 되죠. 하지만 분위기를 살리는 데는 상당히 좋은 부분인 거는 뭐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체크를 해봤고요. 차트 네. 잠깐 보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에서 사실 많이 밀렸죠. 고점이 지금 30만 원 훨씬 넘었을 때 33만 원까지 갔다가 저점 15만 원이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50% 마이너스가 났죠. 네. 길게 보면 이렇게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고 나서 최근에 이제 21만 원까지 좀 회복을 해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변압기 쪽은 물론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뭐 수혜를 받고 실적도 좋고 수주도 좋긴 합니다만 시장에서 그동안에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호명을 좀 안 해줬어요. 이제 변압기가 움직일 차례입니다. 변압기의 모멘텀은 뭡니다라고 이제 이슈를 던져줘야 되는데 그게 좀 없었는데 이번에 그 이슈가 좀 좋은 게 나왔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그 외국인 기관 수급은 아직 좀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좋은 거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팔 물량이 없는 상황까지
어떤 매도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슈들로 일단은 뭐 순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또 주가 반토막 난 채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승 재료가 나타났고 수급의 룸도 열려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으니까요.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였고요. 이어서 또 두 번째 특징주 찾아보겠습니다. 게임주 컴투스 이 종목도 오늘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작 게임이 뭐 좋은 호응을 얻었다라고 하는데요. 제우스 5만의 신 25일에 정식 서비스 개시했는데 이틀 만에 인기 게임 순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컴투스는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컴투스도 정말 게임주들 중에 오랜만에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죠. 네. 우리가 보통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임들과 컴투스의 가장 좀 큰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 무슨 게임주가 뭐 어떻게 됐다 올랐다 빠졌다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게임주들은 다 원래는 PC 기반의 게임사였었죠. PC 기반 게임사들이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모바일로 진출을 한 건데 컴투스는 원래 출발 자체가 이제 모바일이죠. 실질적으로는. 네. 그 부분이 다른 어떤 게임사들과의 가장 좀 차별되는 부분이긴 한데 주가 좀 많이 내려왔어요. 일단 앞서서 말씀해 주신 이제 제우스 5만의 신 이건 이제 컴투스가 만든 건 아니죠. 퍼블리싱만 지금 컴투스가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A버튼이라는 게임사가 만든 건데 이 A버튼의 대표되는 분이 이제 넥슨 출신이죠. 그래서 투자도 많이 받았고 A버튼이 게임 만들고 이제 이 퍼블리싱을 실질적으로 이제 컴투스가 하는 건데 자, 어제 급등이 났고 오늘 상한가 가는 줄 알았어요. 이제 20%까지 올랐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많이 좀 주가가 내려와서 4% 정도 수준이 좀 아쉽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컴투스가 과연 이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어떤 시장에서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 될 것인가 예상치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우스 이제 그 5만의 신 관련돼서 올 하반기에 한 880억 정도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다. 자, 일단 2분기에 매출이 이제 1,500억인데 이제 하반기에, 그러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에 880억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게 뭐 적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분기 이제 72억 정도로 조금 선방을 하기는 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려면 사실 시장에서 게임주들이 조금 더 모멘텀이 나오면 좋은데 컴투스 혼자 올라가기에는 조금 뭐 추가 상승을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긴 하죠. 차트 잠깐 보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일봉상으로 봤을 때 정말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많이 떨어졌죠. 월봉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컴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보면 그 의미 있는 선이 두 개가 있죠. 항상 고점에서 밀리던 선, 저점에서 반등하던 선. 이게 이제 가격적으로는 고점에서는 18만 원 위쪽, 그다음에 하단선의 지지선은 8만 원 쪽이었었는데 이거 깨고 나서 지금 현재 한 4년 동안 떨어지고 있는, 거의 5년 동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바닥을 잡기에는 이제 수치가 증명이 안 되고 수치는 실질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주가의 반등을 qui하기에는 좀 모자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이번에 어떤 퍼블리싱이 좀 잘 돼서 컴투스 주가도 좀 크게 반등을 줬으면 하긴 합니다만은 시장에서 예상하기에는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반등이 미미하긴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하반기 한 880억 정도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뭐 이 정도 상승해서 조금 더 위쪽 볼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너무 일찍 지금 매물이 좀 나왔어요. 물론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매도 클라이막스도 나왔고 윗방에 열어놓을 수 있기는 합니다만은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보유의 영역이고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은 일단은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4만 원 돌파를 확실하게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좀 참여를 하셔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투스 오늘 나온 호재로 인해서 급등이 확인되고는 있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강력한 재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양대지수 또 부지런히 힘을 내주고 있는데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는 종목 살펴볼까요? 포착 종목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지금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네, 포스코 홀딩스 최근에 이제 뭐 철강주들 뭐 AI 관련돼서 뭐 모멘텀이 데이터 센터에도 철근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철강주들 미국 철강주들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죠. 네. 근데 포스코 홀딩스는 조금 철강주들보다는 시장에서 포스코 홀딩스를 보는 어떤 뷰는 좀 약간 2차 전지 쪽에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리튬이죠. 리튬 사업에 정말 돈도 많이 썼는데 올해 지금 현재 분기 처음으로 이제 리튬 관련된 사업이 처음 분기 흑자를 냈다라는 보도가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동안에 리튬 관련된 흑자를 못 냈냐 하면 이제 기반을 이제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초기 가동비가 굉장히 좀 많이 듭니다. 안정화될 때까지. 그다음에 생산량도 생각보다 좀 낮았고. 근데 이제 1공장이 안정화돼서 분기 첫 리튬 흑자가 좀 났는데 네. 좀 넘어야 될 산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2분기 공장 가동 앞두고 있는데 2분기 공장 가동하면은 또 이 어떤 초기 가동비가 좀 더 들겠죠. 그 부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포스코 홀딩스, 우리가 보통 홀딩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주회사죠. 그럼 자회사들의 실적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일단은 어려운 곳은 다 지났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보통 돈줄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은, 캐시카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죠. LNG 관련돼서 트레이딩이나 이런 개발 같은 거 관련돼서도 생산 관련해서 가장 좀 알짜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 나머지 이제 포스코 원래 본업이라고 해서 철강만 좀 살아나면 되는데 나쁘진 않은데 이게 막 포스코 홀딩스의 철강 산업 때문에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 사야 되겠다,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죠. 이제 판매량이랑 판매 가격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 잠깐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포스코 홀딩스 좀 긴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 월봉으로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실지 모르긴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느낌 받아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더 떨어지진 않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오는 좀 차트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수급을 한번 좀 살펴보면, 자, 기관 수급은 바닥은 좀 잡은 듯한 느낌이고, 외국인 수급은 올해 이제 4월서부터 꾸준하게 순매수를 보여주는 느낌이 좀 있네요. 전반적인 수급에서 봤을 때 기관 수급이 포스코 홀딩스의 어떤 주가 흐름을 쥐고 있는 키가 바로 파란색 선의 기관이 될 것 같아요. 기관이 조금 더 매수 쪽으로 과감하게 좀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주가 상방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현재가 부담 없고요. 목표가는 45만 원 정도, 현재 기준으로 상한가보다 좀 약간 높은 손절 가격은 30만 원으로 전 저점에서 약간 러프하게 밑쪽으로 한번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강산업 본업이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리튬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이슈들 많이 나타나고 있죠. 포스코 홀딩스 목표가 45만 원까지 책정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목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트코인이 8만 달러 부근에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월가 투자은행 번스타인이 올해 말 12만 5천 달러, 우리 돈 약 1억 7,30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번스타인은 최근 반등을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새로운 상승 사이클의 시작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10월 고점 이후 약 50% 떨어졌다가 최근 10일 동안 약 28% 반등했다. 근거는 달라진 수급이다. 과거 약세장에서는 75부터 90%에 달하는 급락이 반복됐지만 이번에는 기관과 기업의 꾸준한 매수세가 가격 하단을 받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엔비디아의 호실적도 위험자산 투자 심리에 힘을 보탰다.
AI 투자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다만 아직 상승 추세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 8만 달러 안팎에서 매수세가 계속 이어질지가 첫 시험대로 꼽히며 번스타인의 1억 7천만 원 전망이 현실화될지는 기관 자금의 지속 여부가 관건이다. 자, 섹터 대 섹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섹터가 좋은 흐름을 나타낼지 체크해보고요.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좋은 이야기들을 커먼콜에서도 해줬고요. 숫자도 좋았고 그러면서 AI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약간 다시 반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금통위가 있었죠. 금리 인상을 했는데 시장이 예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충격보다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더 높게 잡은 것들 이런 것에 조금은 더 무게를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외국인 수급이 그러면서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자, 그럼 섹터 대 섹터 바로 어떤 종목들을 또 체크를 해볼지 오늘은 보넥스트 투자자문의 나연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나연진 대표님과 함께 오늘의 섹터 대 섹터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오늘은 어떤 섹터가 좋은 흐름을 이어갈까요? 먼저 첫 번째 상승 하락 섹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지 섹터가 좋은 흐름, 반면에 바이오는 여전히 좀 쉬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바이오주들은 조금 눌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좀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나 바이오나 다 코스닥 쪽에 무게를 실어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일단은 상승 섹터부터 좀 볼까요? 오늘 상승 섹터가 2차 전지가 특히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삼성 SDI,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데 자, 오늘 2차 전지에 특히 삼성 SDI의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2차 전지주들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까요? 네, 2차 전지의 가장 호재성 이슈라고 한다면 전력만 보완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는 점입니다. 네, 미국 미국에서요. 정부에서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동안 ESS를 포함해서 2차 전지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던 마켓쉐어가 미국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체제 측면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앞으로의 이제 성장, 미국에서의 그 시장 점유율 상승 관련한 부분에서 삼성 SDI가 그동안 공들였던 ESS 시장에서 선점했던 부분이 이제는 좀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DI를 중심으로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까지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에코프로나 LNF 같은 종목들도 같이 동반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 특히나 지난번에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매각을 하고 현금 확보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생긴 현금을 가지고 북미 ESS 시장과 배터리 시장으로의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미국 시장의 그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데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 수요도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ESS 시장도 성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2차 전지 쪽으로 특히나 수급이 이제 몰리고 있는 가장 주요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오늘 2차 전지 주들이 장 초반부터 강하게 상승했는데 지금도 그 탄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아주 강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I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 내외로 바로 그냥 갭상승으로 출발했는데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그런 미국에서 전력기기 쪽의 행정명령 서명, 그리고 엔비디아도 사실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제니스 루앙 CEO도 이제 메모리도 병목이지만 전력 인프라 쪽도 병목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또 AI 쪽에 수혜를 받는 것은 AI, 전력, ESS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되네요. 자, 오늘 좋은 흐름 나타내는 2차 전지 배터리 쪽을 살펴봤고 먼저 자, 다음은 바이오주를 봐야 되는데 바이오는 지난주에 한미약품 이야기가 나왔고
또 그 전에는 모더나의 암백신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큼직한 뭐 사실 뉴스가 2개나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상승이 계속 쭉 이어지진 않네요. 바이오 쪽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바이오에서 그 호재성이라고 한다면 네네. 한미약품에서 기술 수출했던 규모가 상당히 크게 그쵸, 나왔고 그리고 성급금의 이제 비중도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미약품에는 분명한 호재가 될 네네. 수 있습니다. 최근 이제 상승 이후에 한 3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이번 한 번의 조정세가 거치고 나면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의 동력도 한미약품 오. 측면에서는 이제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이오가 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한다면 한국은행의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도 이제 집중이 많이 됐었지만 PC 물가지표 관련해서도 뭐 큰 변동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물가가 완벽하게 좀 잡히고 안정세를 취한다고 보기에도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아직까지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도 좀 강경한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 이런 두 가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 우려로 인해서 바이오 쪽의 그 상대적인 약세가 오늘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펩트론을 비롯해서 이제 일부 대형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2차 전지나 로봇 그리고 뭐 다른 섹터까지 포함을 해서도 현재 뭐 코스닥 특히 코스닥 쪽에서는 순환매 흐름으로 많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 시장의 유동성이 많고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 자금이 크게 들어오고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기관이나 개인들의 이제 일회성 순환매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대적인 열세 그리고 이제 업종에 대한 이제 금리 영향도가 민감한 부분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쳐서 순환매에서 조금은 이제 오히려 제외되고 있는 느낌. 적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은 뭐 특정한 개별 종목단 위주로는 이제 계속해서 트래킹을 해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바이오 섹터로의 이제 순환매 수급이 들어오기는 아직 기다리기에 조금 이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큰 이슈가 뭐 한미약품 그리고 모더나, 머크의 암백신 이슈가 나왔지만 역시 뭐 바이오는 금리가 중요한 지표가 될 테니까 오늘 밤 내일 넘어가면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미국 금리의 영향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금리에 좀 눌려 있는 바이오주들의 흐름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뭐 이 중에서 종목을 하나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텐데 오늘은 뭐 역시 뭐 2차 전지 안에서 삼성 SDI가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삼성 SDI 오늘의 의미 있는 상승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해야 될까요?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 뭐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관련한 부분 이제 금액으로 보면 4조 4,500억 원 규모가 돼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네네. 금액을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미국으로의 배터리 생산 시설 확대에 활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 이제 중국산을 배제하는 그 공백을 메우기에 가장 좋은 기회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분기 정도부터는 북미 ESS 시장에서도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같이 동반해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수급상으로 좀 특이한 점은 네네. 투신에서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미국의 행정명령 서명 관련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2차 전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는 측면 그리고 중국산을 배제하고 생길 수 있는 공백을 우리나라 특히 삼성 SDI가 메우기 가장 좋은 후보 업종으로 그러니까 기업으로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투신에서 이제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 SDI 계속 좋은 이야기들이 뭐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 이야기도 나왔고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하면서 현금도 확보했고 ESS 시장 자체도 좋아지고 있고 여기에서 또 미국까지 도움을 주고 있네요. 삼성 SDI 오늘의 의미 있는 반등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상승 하락 섹터 봤고요. 다음 섹터 대 섹터도 바로 이어갈까요? 두 번째 섹터 대 섹터는 바로 상승 전력기기, 하락은 자동차 섹터를 봐야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력기기 섹터부터 좀 봐야 될 텐데 뭐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랑 약간의 결이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 뭐 나현진 대표님도 저희 이 코너에서 계속 저희가 전력기기를 하락 섹터에서만 계속 분석을 했었잖아요. 그만큼 뭐 주식이 계속 떨어졌으니까 가격이. 근데 오늘 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이걸로 의미 있는 이제 추세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이번에 행정명령도 있지만 아무래도 행정명령 관련해서는 이제 뭐 전력 인프라를 포함해서 네. ESS 시장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전력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오늘 상승하고 있는 동력 원인이라고 네네. 찾는다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900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렸고요. 그렇죠. 그중에서 800억 이상, 890억 가량이 데이터 센터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진율도 75%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마진율을 70% 이상 유지해서 2028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이 부분은 GPU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자신 있게 2028년이라고 밝힌 바의 원인을 보자면 대략 2년치 가량의 이제 주문이 거의 대부분 이제 예약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꿔 말하면 그 GPU가 활용되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도 2년 이상 그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연결지어 볼 수 있는 측면에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GPU보다도 더 생산 능력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갖춰진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전력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뭐 좀 의문이 들면서 그 AI 투자에 대한 피크아웃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대략 한 3개월 정도 동안 전력 인프라가 조정을 받아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온 엔비디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서의 의문이 풀렸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이제 2조 이상의 그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고 효성중공업은 5조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공장 설비를 증설을 한다고 해도 최소 2년에서 많으면 한 5년 정도의 수주 잔고가 다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이제 실적 변수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GPU보다도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앞서서 가장 확실한 그 뭐 가치주의자 성장주 섹터라고 한다면 전력 인프라를 꼽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섹터도 물론 오늘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좀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살펴본다면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 전력 인프라 섹터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호황을 누릴 수 있겠다고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력기기 섹터가 저희 섹터 대 섹터에서도 계속 이 하락 섹터 파란 불 켜져 있었는데 오늘 의미 있는 두 가지 모멘텀이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엔비디아에서도 젠스랑도 메모리의 병목도 병목인데 앞으로 또 찾아올 병목이 중요한 게 이런 전력이나 인프라 쪽이 병목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또 코멘트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의 힘을 받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력기기에 대한 행정명령 서명까지 오늘 해버리면서 두 개가 겹쳤습니다. 전력기기 오늘 의미 있게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하락 섹터인데 자동차 섹터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는데 뭐 사실 뭐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런 뭐 피지컬 AI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들 이런 것들은 없어서 약간은 뭐 밍밍했다, 아쉽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는데 자, 그러면은 뭐 지금 현대차 그룹 포함해서 피지컬 AI 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피지컬 AI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기업 중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있고 이제 그 외에도 뭐 LG전자 그룹이라던가 이제 피지컬 AI와 연관돼서 움직이는 기업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로봇 섹터 자체도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자동차 관련한 섹터
섹터는 최근 이제 본업에 대한 이제 트래킹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예측 상황이 크게 집중되고 있지 않은 경향을 보이고 그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라는 이제 그 업종과 새로운 영역, 그러니까 로봇 피지컬 AI라는 영역과의 이제 구별점을 좀 더 찾고자 하고 있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자동차에서 업황이 아무리 좋고, 그러니까 본업에 대한 매출이 이제 안정성을 띠고 있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장 밸류를 매기기에 뭐 좀 더 고평가를 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자동차 섹터 자체가 뭐 굉장히 크게 성장하거나 미래지향적인 상황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도 있고 네. 그 역으로 이제 로봇 섹터에 대한 이제 기계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의 이제 수요가 이제 로봇에 집중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네네.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 CEO 인베스터 데이 관련해서도 이제 뭐 자율주행 관련한 부분이나 뭐 로봇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뭐 생각했던 것만큼의 이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실망감이 계속해서 들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주가 하락 폭도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온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생긴 매물 구간도 이제 점점 두터워지기 때문에 뭐 현대차나 기아를 포함해서 이제 자동차 그룹, 자동차 기업 전반적으로 약세를 이제 전환시킬 만한 이제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오늘 약세 하락 섹터로 이제 꼽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뭐 현대차 그룹 뭐 아마 투자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 어떤 종목들로 현대차 그룹을 좀 대비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생기실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주 중에 어떤 종목을 좀 보면서 대응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현대차의 뭐 그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네, 그렇죠. 현대 모비스를 계속해서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는 좀 더 중요하게 보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현대차도 중요하지만 현대차 그룹 내에서 이제 향후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 관련한 부분이라던가 네. 휴머노이드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될 때 이제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품을 내재화하고자 하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노력이 현대 모비스로 좀 집중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까지 좀 더 장기간의 이제 양산 시설을 갖추고 생산 그리고 활용까지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뭐 당장 현대모비스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IPO 일정을 살펴보면서 그와 더불어서 부품 내재화를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올려가느냐 이 부분까지도 함께 체크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장 합당한 종목으로 현대모비스를 좀 더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현대차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유지에서도 이제 시장 기대를 좀 충족시키지 못한 네네. 점, 그리고 이제 뭐 로봇 자율주행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뭐 그 AI 그 피지컬 AI 관련해서도 이제 성장 속도가 이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로 한번 이제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네. 여기에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가 앞으로 주가 상승 추세로 만드는 원인 동력이 되지 그 전에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나와서는 이제 상승 추세로 돌리기는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좀 더 장기간 기간 조정을 좀 더 거쳐야지만 이제 좀 더 상승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보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은 만약에 그러면 이제 현대차 그룹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전에 나왔던 얘기 정도 수준으로는 주가가 반응을 하기 힘들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가 나와야 될까요? 실제로 뭐 아틀라스가 현장에 투입된다? 아니면 뭐 생산 라인이 자동화되는 것들을 눈으로 보여준다? 뭐 이런 정도의 이슈들이 나와야 될까요? 새만금 투자 계획에
앞서서도 네. 이제 뭐 그 로봇 관련한 그 피지컬 AI 관련한 공장 증설 관련한 부분이 또 발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받는다고 하면 아직까지 IPO는 좀 한참 먼 일로 이제 미뤄뒀기 때문에 네네네. 그 부분을 만들고 이제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한 그 이제 준비를 계속해서 해나갈 것으로 보이고 그 일환으로 이제 로봇 휴머노이드 관련한 공장 증설 그리고 미국 공장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아틀라스 로봇을 투입하는 부분 이런 정도의 피지컬 AI 관련해서 휴머노이드 관련한 부분에서의 이슈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언제 전환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그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은 뭐 말씀을 정리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뭔가 더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런 이슈들로 주주들을 만족시켜줘야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저희도 한번 뉴스나 이 추이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터 대 섹터 오늘 나현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전략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컴퍼니 인사이드 현대로템 편. 시속 300km가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열차를 만드는 회사. 동시에 적의 포탄을 튕겨내며 지상전을 지배하는 대형 전차를 만드는 회사. 민간의 최첨단 교통수단과 군사의 최첨단 사상무기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심장을 가진 현대로템의 이야기인데요. 오늘날 K방산의 선두주자이자 세계적인 철도 기업으로 군림하고 있지만 현대로템의 태생에는 한국 현대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처절했던 잔혹사가 숨어 있습니다. 시작은 1970년대 한강의 기적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중공업 바닥은 세 개의 거대한 가문이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정주영 회장의 현대전공, 김우중 회장의 배우중공업, 그리고 조중훈 회장의 한진중공업. 이들은 국내 철도 차량 시장이라는 하나의 밥그릇을 두고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삼국지를 벌였습니다. 그러던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전대미문의 재앙이 대한민국을 덮칩니다. 국가 부도 위기 앞에 정부는 대기업들의 중복 사업을 강제로 통합하는 이른바 빅딜 명령을 내렸고 평생의 원수였던 현대, 대우, 한진의 철도 부문은 1999년 한국철도차량이라는 이름 아래 단 하나의 방에 강제로 갇히게 됩니다. 설계 도면의 규격조차 맞지 않아 공장은 마비되기 일쑤였고 회사는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뱉어내며 밑빠진 독이라 비웃음을 샀습니다. 한진과 대우는 결국 이 골칫덩어리 지분을 포기하고 탈출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죠. 그때 모두가 고개를 젓던 이 천덕꾸러기를 홀로 받아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회장이었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대우와 한진의 지분을 모두 사들이며 회사의 이름을 로템으로 바꾸고 정면 승부를 선언합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이나 기차를 만드는 기술이나 본질은 같다. 정 회장은 현대 특유의 돌파력과 뚝심으로 세 갈래로 찢어져 있던 기술력을 하나로 묶기 시작했고 이 눈물겨운 통합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세계 최초의 기적을 낳게 됩니다. 가장 먼저 터진 곳은 철도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KTX 기술을 구걸하듯 배워오던 처지였습니다. 프랑스 기술진들은 한국은 절대로 고속열차를 독자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며 핵심 기술을 꽁꽁 숨겼죠. 하지만 새 가문의 피가 섞여 독종이 된 로템의 엔지니어들은 프랑스 기술진이 퇴근한 밤마다 기계를 뜯어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과 실패 끝에 한국은 프랑스,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시속 350km급 고속열차 독자 개발에 성공합니다. 여기에 과거 현대전공 시절부터 이어져 온 국방기술이 폭발했습니다. 세계 최고령 전차들을 상대하기 위해 개발된 대한민국 지상군의 자존심, K2 흑표 전차의 양산까지 성공해내며 로템은 민간 철도와 군사 방산을 모두 지배하는 독보적인 괴물로 진화하는데요. 2007년 마침내 사명 앞에 현대를 다시 붙이며 오늘날의 현대 로템이 완성됐죠. IMF 외환위기라는 잔혹한 칼바람 속에서 강제로 살점을 뜯기며 한방에 갇혔던 세 가문의 원수들, 다른 핏줄의 기술자들이 밤새도록 땀방울을 섞어가며 완성한 지독한 생존과 진념의 서사.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한국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전격 인상하며 연 3.00%로 끌어올렸다. 지난달에 이어 2달 연속 단행된 이번 결정은 3년 7개월 만에 연속 인상이자 1년 9개월 만에 3%대 진입이다. 시장에서는 동결 전망이 우세했으나 한은은 예상을 깨고 강력한 통화 긴축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 금리 인상의 도화선은 폭발적인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경기 과열 조짐이었다.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은 0.6%로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고 6월 수출액은 역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6%에서 3.3%로 0.7%포인트 대폭 상향 조정하며 경기 호조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성장의 이면에서 물가 압력이 빠르게 고개를 들며 금리 인상을 부채질했다. 7월 근원물가 상승률이 2.6%로 치솟으며 약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자 고유가와 내수 회복세가 맞물린 물가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격 인상을 단행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인상이 끝이 아니며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긴축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 기업들이 견조하게 버텨주는 가운데 AI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주가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AI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섹터와 종목들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체 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로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이번 실적에서 가장 주목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네,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는 것은 사실상 이제 디폴트라서 네. 모든 분들이 아실 것 같고 중요한 건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거였어요. 근데 시장이 우려했었던 부분과 듣고 싶어했던 얘기를 사실상 다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시간 외에 상승했고 금일 빅2도 뭐 그렇게 엄청 강한 건 아니지만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시장이 우려했었던 것은 이제 순환 금융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금융사를 이제 여러 군데 끌어들여서 5천억 달러를 조성하고 그 돈을 빌려줘서 GPU를 구매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시장이 당연히 좀 우려를 할 수밖에는 없었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뭐 금융사가 되려고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전략적인 투자다. 그래서 자원 부족으로 인해서 인프라 지원이 필요한 곳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이런 조치가 필요했다라고 했고요. 물론 이 말 한마디로 시장이 안심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발표가 있을 때 국채 금리가 다행히도 좀 안정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그 바이백 그리고 TGA를 활용해서 나중에는 뭐 양적 완화 얘기까지도 좀 나오긴 해요. 그래서 국채 금리를 잡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국채 금리가 조금 안정된 상태에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고 요 순환금융 우려 해소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먹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마존이 그 엔비디아 GPU 200만 개를 추가로 구매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존도 기존에 AI 가속기가 있습니다. 트레이니움과 인퍼런시아라는 가속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GPU를 이렇게나 많이 산다는 것은 AWS에 대한 수요가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200만 개에 대한 구매를 밝히고 추가적으로 한 언급은 이제 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칩을 산 만큼 성장하는 것이다. 더 사면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만큼 AWS 수요가 폭발적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AI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를 한 방에 좀 잠재웠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2분기 중국의 H200 매출이 얼마냐? 이것도 중요했는데 그 전체 데이터 센터 매출의 1% 미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오히려 조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의 H200 매출 비중이 실적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앞으로 뭐 중국 매출이 빠지거나 이러면 공백이 있겠다. 이렇게 우려할 수 있었는데 2분기에 엄청난 좋은 실적을 확인했는데 중국 매출도 별로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H200이 이제 중국에서 더 팔리게 될 거잖아요. 당연히 여기에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엔비디아의 향후 실적 가시성을 너무너무 좋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러모로 괜찮은 발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 답답한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한 해답을 할 수 있었던 컨퍼런스 콜이었는데 지금 실적도 잘 나왔지만 어쨌든 다음 실적,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내년 매출 성장률을 70%로 제시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AI 투자 사이클 아직도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2028 회계연도 매출을 70% 성장으로 전망을 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7년 2월부터의 전망이니까 사실상 내년 매출 전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가는 45%를 전망했어요. 근데 엔비디아는 70%를 말했으니까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이제 격차가 크게 벌어진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월가는 이 GPU에 대한 수요를 하이퍼스케일러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구글, 메타, 아마존 뭐 이런 업체들의 수요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까놓고 보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도 당연히 칩을 많이 사지만 네오클라우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코어 위브라든지 뭐 네비우스 이런 기업들에서 이제 GPU를 또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고 일반 기업에서도 엔비디아 GPU를 많이 사는 것으로 확인이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이퍼스케일러에만 의존하는 산업은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이 이런 높은 성장치를 제시하는 신뢰감을 좀 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HBM의 내년 판매 단가도 44% 정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렵고 이제는 좀 양을 많이 팔아서 성장을 해야겠구나라는 전망을 한 지난달 정도에 했는데 아니었어요. 아직까지도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 컨센서스도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국내 빅2에도 당연히 기회가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주주환원이 그 자사주 소각이 없어서 조금 실망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마 내년 초까지는 자사주 소각할 수 있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을까 전 이렇게 봅니다. 아직 80조 정도 규모는 어떻게 환원할지 안 나왔는데 이걸 다 배당으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배당, 지금 금산법 때문에 막혀 있는 것들을 뭐 정부가 법을 조금 손봐주던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뭐 비중 조절을 하던지 해서 어떻게든 소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 같거든요. 그럼 내년 초에 자사주 소각이 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주가가 좀 부양될 수 있는 모멘텀들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못 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의 공매도입니다. 그저께까지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다가 어제는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기는 하는데 삼성전자의 탄력적인 반등은 일단 외국인의 공매도가 진정되는 시기일 것인데 지금은 그걸 확인하는 단계니까 매일매일 삼성전자의 공매도 추이 변화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AI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미국에서는 전력망과 관련해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수혜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는데 우선 이번 조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그래서 외국산 전기 설비를 이제 국가안보 심사 대상에 등록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전력 설비 쇼티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데이터 센터에 변압기도 부족하고 전선도 부족하고 뭐 다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외산품에 많이 의존하게 되면 그 국가에서 공급을 끊었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전력기기에 뭔가 백도어 시스템을 넣어서 뭐 해킹이라든지 이런 위협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트럼프 주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중국산을 노렸다 이런 전망들이 많죠. 근데 지금 이런 규제를 하는 것은 그 9월 달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흐름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직전에 막 여러 가지를 부과해요. 관세도 부과하고 뭐 규제도 가하고 그러면서 협상에서 우리가 취했던 규제 뭐 완화시켜 줄 테니까 니들도 뭘 양보해. 이게 트럼프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전형적인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 관련된 규제가 그 미중 회담 전까지 아마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미국산 전력기기는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산품을 빼면 공급이 더 부족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가 됐었던 이 전력 설비의 쇼티지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력 쇼티지가 더 진행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에 얼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한 거잖아요. 네. 전력 산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오늘 전력기기 3사가 다 이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 당장 아주 큰 이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큰 이득이 되려면 원래 우리나라 전력기기가 미국의 비중이 작았다가 이 조치로 인해서 갑자기 뭐 비중이 늘어나면 수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전력기기 자체 공급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조치가 아니어도 더 넣고 싶어도 못 넣어요. 그 정도로 많이 리드 타임이 길어졌기 때문에 뭐 당장 큰 수혜라고 보긴 어렵다. 그래도 센티멘털적으로는 중국산을 규제하고 우리나라가 범위를 더 넓힌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부각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보다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에 어드밴테이지를 줄 텐데 국내 변압기 3사가 다 이제 미국에 설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수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미국 내 중국산 전력 설비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미국의 전력망 핵심 변압기 중에서 중국 설비 비중은 한 10% 이내, 일간 리포트에서는 5% 이내까지도 보더라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전력 설비에 엄청난 중국 비중이 있는 건 아니다. 물론 뭐 산업용이나 가정용은 훨씬 중국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저가기도 하고 보안 문제나 이런 게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규제로 삼은 것은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전력 설비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는 지금 중국 공급망이 아주 깊숙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변압기 3사의 점유율은 뭐 꾸준히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은 몽고메리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테네시 그리고 LS 일렉트릭은 유타주의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5년치 정도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드는 대로 그냥 다 팔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전력기기 의존도가 한국에 더 높아지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전력기기주는 이제 밸류 부담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PER이 한 50배 정도 되니까 접근하실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전력기기 3사 중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이 기술적인 위치나 밸류 부담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3사 중에서 탑픽을 꼽는다면 저는 HD 현대일렉트릭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력기기 특히나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서 시장 파일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조금 주목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상대적으로 ESS가 더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그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면서 심사 대상 등록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ESS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된 기업도 얼마만큼 유리한 상황일까요? 이거는 이제 꽤 수혜를 받는 거죠. 전력기기랑 좀 다른 게 지금 ESS 시장은 중국이 글로벌적으로는 점유율이 압도적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국내산 배터리가 들어갈 공간은 점점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원래 한국은 NCM 배터리에 강점이 있었고 맞습니다. 중국은 LFP 배터리. 근데 ESS가 대부분 LFP잖아요. 가격이 중요하고 안정성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중국이 이제 점유율을 크게 확대했다가 우리나라가 그 캐파를 조금씩 잠식해 가려고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 배터리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가하고 있죠. 미국의 중국산 ESS 배터리 부과되는 유효 관세율 보면 40% 이상입니다. 한국은 12.5%, 거의 3배 정도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배터리 셀뿐만 아니라 음극재 핵심 원료인 천연 흑연에도 25% 관세가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중국산은 싼 맛이 있는데 이 싼 맛이 사실상 미국에서는 사라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내 ESS 점유율 향상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본격적인 횡보를 보입니다. 그래서 북미 지역의 주요 전기차 생산 라인 일부를 그 ESS 전용 라인으로 요즘에 많이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라인을 ESS 라인으로 바꾸려면 돈도 많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ESS 시장이 워낙에 좀 고성장을 보이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공급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공급을 늘리려는 모습들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자회사인 버테크를 통해서 배터리 공급뿐만 아니라 그 전력망 통합 솔루션까지 패키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셀업체에 계속해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 회복 여부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수요의 아직 한 60% 정도는 전기차 향입니다. 유럽 지역에서는 신차의 25% 이상이 전기차일 정도로 회복 속도가 빠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조로 계속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배터리 관련주들이 조금 더 달릴 수 있으니까 ESS 현황도 중요하지만 전기차 판매가 회복되는지 이걸 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SS 쪽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조금 더 큰 듯합니다. 오늘 그 ESS 관련된 기업들, 배터리 기업들 가운데 삼성 SDI가 현재 구간 10% 넘는 상승부를 그리고 있는 만큼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소식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번에 이 지분 매각 소식에 이렇게 시장이 반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요가 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기보다 네. 지금 2차 전지 업체가 돈을 잘 버는 업체는 거의 없어요. 그쵸.
삼성 SDI도 이제 턴어라운드고 뭐 이제 조금씩 돈을 이제 벌까 말까 하는 네.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이면 4조 원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삼성 SDI 지분의 10%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투자력을 확보했고 대규모의 투자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삼성 SDI와 다른 2차 전지주에까지 확장되는데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돈을 어떻게 쓸 거냐를 보면 뭐 SDI가 딱 밝힌 건 아닌데 그러니까 미국의 ESS에 아마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성장성이 좋은 분야의 투자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 기대감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또 휴머노이드 로봇용 배터리 공급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현재 삼성 SDI와 LG 엔솔에 울트라 하이니켈 배터리가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많이 채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는 이제 전고체로 바꿀 거예요. 울트라 하이니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전고체 배터리만큼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또 이걸 선도하는 셀업체가 삼성 SDI이기 때문에 또 주목 포인트가 높다라고 보고요. 또 중국 CATL이 리튬 광산 재가동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리튬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소재 업체에 또 기대감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셀사가 먼저 선도를 하고 소재주가 뒤이어서 따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 더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ESS 시장에 대한 투자를 또 삼성 SDI가 만약에 한다면 그만큼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ESS 관련된 기업들을 눈여겨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국내 상장된 기업들 가운데 저희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 SDI가 지금은 탑픽인 것 같긴 해요. 네, 투자 면에서도 그렇고 LFP ESS에서도 그렇고 휴머노이드 전고체까지 모멘텀이 확장될 여지가 가장 높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BMW, 아우디에 이어서 최근에 벤츠로도 신규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고요. 앞으로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좀 대세가 될 것 같아요. 이전 배터리보다 훨씬 더 저렴한 배터리입니다. 소금의 원료라고도 볼 수 있겠죠. 지금 중국이 선도하고 있는데 삼성 SDI도 이 부분에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을 받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는 그 SFA 넥셀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생소하실 텐데 네. 그 CIS라는 기업이 있어요. 요건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고체 장비 기업인데 얼마 전에 사명을 바꿨습니다. 대주주가 SFA거든요. 그래서 이 종속성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SFA 넥셀 사명 변경했고요. 전고체 배터리용 고체 전해질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극 장비 공정의 핵심인 코터, 롤프레스, 슬리터,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장비와 검사, 측정 장비 분야로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서 광범위하게 보면 로봇, 자율주행차 시장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비주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AI 시장 확대와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ESS 분야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 성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고요. 종목도 좀 선별을 해 주셨으니까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팀장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화와 카카오가 나란히 인적 분할을 추진했지만 시장의 평가는 정반대로 갈렸다. 한화는 분할 후 거래 재개 첫날 주가가 급등한 반면 카카오는 분할 계획 발표 후 주가가 하락했다. 시장이 같은 선택을 완전히 다르게 평가한 셈이다. 한화는 분할을 통해 방산조선에너지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단순화했다.
복합기업 할인 요인이 줄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미래에셋증권은 목표 주가를 10만 700원에서 18만 5천 원으로 올렸다. 특히 존속법인 한화가 보유한 상장 자회사 가치의 약 80%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집중돼 있다. 방산 성장성이 지주사 가치에도 더 직접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 것이다. 반면 카카오는 카카오 AI와 카카오 X로 나뉘면서 오히려 지주회사 할인 우려가 커졌다. 카카오 X가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등 상장 자회사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서 더블 카운팅 문제가 부각됐다. 여기에 AI 수익화 불확실성까지 겹쳤다. 삼성증권은 할인율이 50%까지 확대될 경우 카카오 적정 주가가 3만 3천 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봤다. 같은 인적 분할이라도 핵심은 무엇을 떼고 무엇을 남기느냐다. 네, 장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함께 할 거고요. 이데일리 서동구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 분위기 또 모처럼 함께 좋았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도 기대치를 충족해준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어요? 두 가지의 호재가 있었죠. 젠슨왕의 엔비디아 그리고 트럼프의 네. 중국 규제. 이것을 고스란히 받아내는 우리 한국 시장이다. 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따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트럼프의 어떠한 그 전쟁의 희석화 그리고 중간 선거를 앞둔 상태 속에서 경제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화두가 되고 있어요. 미국 국민들의 50% 이상이 트럼프 정부 집권 이후에 생활이 팍팍해졌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조업, 특히 이런 전력이라든가 뭐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관련된 이러한 우리의 기업들이 좀 더 훈풍을 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겠고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외국인들이 이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그리고 또 선물 쪽에서도 순매수를 보이고요. 또 기관들도 모처럼 다시 또 순매수를 외국인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뭐 아쉽다라기보다도 7천 이상에 대한 부담은 있다라는 그러게요. 얘기죠. 결국은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단은 잡아주지만 더 치고 올라가려는 뭐 SK하이닉스 180만 원 이상 또 삼성전자 29만 원 이상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다른 여타 섹터와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있다는 것은 결코 나쁜 시장의 모습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현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보합권에 제한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반도체 소부장 쪽들도 종목별로 탄력적인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력설비 오늘 뭐 대장주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2차 전지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시장의 강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전력, 설비, 2차 전지까지 오늘 또 이렇게 훈풍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원전주도 일부 종목줄 위주로 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장에서 또 많이 주목하고 계신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원전 수요 확대 국면에 진입한다라는 소식에 이제는 좀 올해 수요가 좀 수주 규모가 확실히 잡힐 것이다라는 분석들인데 워낙에 좀 원전주가 반토막 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하고 또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반기 안에? 이번에 네팔 홍수 사태로 두산 에너빌리티 근무하신 분들도 네. 연락이 두절 일부 됐다고 그러죠. 네. 참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는데 오늘 전력 설비주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보면 한 3, 4개월 정도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또 원전 관련주들도 한 4, 5개월 이상을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두 섹터 모두 트럼프 발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네. 내용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되죠. 지난 화요일장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그날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기술을 일단 탑픽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바로 뭐 13만 5천 원 목표가 도달해버렸어요. 맞아요. 이럴 정도의 어떤 그 흐름들. 결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이러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 쪽에 긍정적으로. 트럼프가 먼저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웨스팅하우스의 대주주는
바로 캐나다 사모펀드입니다.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지금 워낙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 쪽에 좀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주역은 한전, 한수원, 한전기술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수주가 이루어졌을 때 모든 것을 시공하고 토탈할 수 있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 네. 같이 넘어가는 이러한 흐름들인데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썩은 물량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네. 숨고르기 이후에 다시 또 여러분들 연말 내년까지 쭉 끌고 가는 전략도 지금부터는 괜찮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원전주 안에서의 전망 함께 살펴봤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모두 오늘은 빨간불로 마감 기다리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오늘 장중에 6,996포인트까지 장 초반에 찍었다가 저항을 좀 맞고 현재는 6,898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90포인트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11포인트 이상 상승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이상 급등 마감 예상되고요. 코스피 200도 1%대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함께 잡히고 있고요. 개인이 팔자세 1조 8천억 원대 물량 좀 크게 덜어냅니다. 코스닥 안에서도 개인이 나홀로 팔자세, 외국인과 기관의 소폭의 순매수세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 1%, 2%까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기의 경우에도 오늘 4%대 탄력 보이면서 시총 상위주 안에서 단연 돋보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5%대 강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현대차가 반면에 인베스터데이 이후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합니다. 목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금리 인상의 변수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실적 성장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오히려 견조한 오름세를 그리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었는지 조금 더 자세한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1에서 2%가량의 마감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가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금리 인상 부담감을 해소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하이닉스 막판에 더 올라주면서 2.4%가량의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앞으로의 실적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하면서 반도체 기업들뿐만 아니라 기판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긍정적이었고요. 삼성전기가 4%가량의 강세를 보였고 이수페타시스도 1% 이상의 상승부를 그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LR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천공2에 대해서 이라크와 관련된 자금 조달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4% 이상의 상승력이 나타났고요. 미국에서 전력에 대한 국가 비상에 대한 사태 선포와 관련된 이슈가 엮이면서 오늘 2차 전지 기업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5%고요. 삼성 SDI는 오늘 10% 이상의 강한 시세를 분출했는데 디스플레이에 대한 지분 매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금 조달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졌고요. 결국에는 두 자릿대 강세를 그려내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만큼이나 강한 시세를 분출했던 게 전력망과 관련돼서 전력 설비,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이었습니다. LS 일렉트릭이 8%가량 상승했고요. 현대일렉트릭도 두 자릿대, 효성중공업도 10% 이상의 강한 시세를 분출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철강 관련돼서도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3%가량의 오름세를 그리는 데 성공했는데요. 정부가 지역별로 전기 요금을 조금 차별화할 수 있다는 게 공식화가 되면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철강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더해졌고요. 오늘 결국에는 3%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현대차 그룹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전일 인베스터데이가 진행이 됐는데 주주 환원이라던가 신사업에 대한 실망감이 출회가 되면서 오늘까지도 좀 약한 모습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기업들 오늘 전체적으로 강한 시세를 분출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전일 부진했었던 반도체 소부장을 중심으로 견조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3%가량 상승했고요. PSK 역시나 3%가량의 오름세, HPSP도 4%가량 상승하면서 장비단의 움직임이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코스피에서 코스닥도 기판 관련된 기업들의 강한 시세가 분출됐고요. 심택이 두 자릿대 강세를 유지하면서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가장 두드러지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은 다소 엇갈린 움직임이었고요.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준 건 올릭스였습니다. 5%가량 상승했고 리가켄바이오와 ABL바이오와 같이 기술력이 갖고 있는 기업들은 오늘도 1%가량의 견조한 움직임. 오늘은 미용 관련된 기업들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파마리서치와 휴젤이 2%가량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엔터 관련된 기업들은 어제 분위기는 괜찮았었는데 오늘은 쉬어갑니다. SM이 3%, JYP 엔터가 0.7%가량 빠졌고요. 미용과 관련돼서 오늘 미용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화장품주들도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실리콘2가 5%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하림주도 오늘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내수주들에 대한 분위기도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이 오늘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금리가 3%대 시대가 개막을 하면서 내수주들의 투자 심리는 조금은 억눌렸던 하루였습니다. 기도 합니다. 반도체와 오늘 2차 전지가 시장을 이끌었었는데요. 그렇다면 양시장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목요일 지수 마감 상황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나란히 1%대 상승세 보여줬고요. 코스피는 1.53%, 전일 대비 강세였습니다. 104포인트 오르면서 6,912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1.3% 강세로 837의 장을 마쳤고요. 코스피 200도 1.6% 강세 시현했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이후로 장중 내내 좋은 흐름 이어갔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 6,996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이내 하락 전환은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6,841포인트가 장중 저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1%대 강세 흐름 유지해줬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비슷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오늘 급등 출발하는 모습이었고요. 장 초반에 824포인트까지만 저점을 보여줬고요. 840포인트를 돌파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결국 837에 마감 지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수급이 어떤 종목으로 몰렸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먼저 살펴보시죠. 각각 1,500억 원대, 1,700억 원대 순매수로 잡혔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1조 9천억 원대 물량을 덜어내면서 오늘 꽤 많은 물량을 코스피 시장에서 출회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매매 동향도 함께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900억 가까이, 기관도 600억 원대 순매수로 집계됐고요. 개인 나 홀로 팔자세 1,400억 원대 순매도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 안에 삼성전자, 삼성전기가 함께 나란히 들어왔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에 대한 기대감, 미국에서 수주가 이제 가시화될 것이라는 이야기들 들렸습니다. LS일렉트릭과 HD현대일렉트릭과 같은 전력 기기주 쪽으로도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는 대한광통신이 자리했고요. 에코프로와 알테오젠과 같은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대장 쪽으로 수급 쏠렸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도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는 흐름이었고요. 지난주부터 꾸준히 리스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진시스템까지 외국인 리스트에 자리했습니다. 이 안에서 대한광통신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루멘텀의 주가가 6% 이상 급등하면서 국내 증시 안에서도 광통신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집중되는 분위기였고요. 엔비디아의 호실적도 역시나 매수세를 자극했습니다. AI 투자가 늘어나면서 광섬유나 광케이블의 부품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한광통신의 주가를 밀어올렸습니다. 오늘 장중에 15,110원까지 고점 터치했고요. 10% 급등, 14,860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의 선택을 받은 순매수 상위 종목 안에는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나란히 올라왔습니다. 삼성 SDI까지 자리했고요. LNF와 두산에너빌리티까지 기관의 리스트에 올라왔습니다. LNF의 경우에는 8월 들어서 꾸준히 기관의 순매수하는 흐름,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TLB와 HPSP, 서진시스템, 심텍과 같은 반도체 종목들 자리하고 있고요. 서진시스템의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장비 그리고
ESS 장비까지 매출이 정상화되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 나오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를 함께 받았습니다. 컴투스의 경우에도 신작 게임이 예상보다 선방하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매수세에 집중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SDI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을 취득한다는 소식 강력한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분 취득으로 4조 원이 넘는 투자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매수세로 연결이 된 분위기였고요. 기관이 4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주가를 부양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57만 1,000원까지 터치해줬고요. 10%대 급등세 역시나 가져갔습니다. 전일 대비 5만 3,000원 오른 56만 9,000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급이 쏠린 종목들 위주로 점검해 보셨고요. 시장 정리하면서 기억해야 할 포인트 고은별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25bp 인상을 선택하면서 기준금리는 3%대 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을 선택한 이유는요. 반도체를 포함한 수출이 지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 내수 또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물가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라고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실질적으로 근원 물가는 2%대 중반을 좀 웃도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물가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성장률 역시나 깜짝 상향 조정한 것으로 이번에 확인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 2.6%에서 3.3%로 내년에는 2.1%에서 무려 2.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이유 역시나 반도체 수출로 인해서 기업들이 돈을 잘 벌 것이고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결국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반도체 기업들의 영향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 또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호실적 다들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높아진 눈높이를 훌쩍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매출은 962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06%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시장 예상치를 40억 달러가량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데이터 센터형 매출이 890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하이퍼스케일러들 역시나 실적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 외에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국가 단위의 그러한 계약 역시나 매출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0% 이상의 성장률이 1년 전보다 더 높게 나타나다는 게 이번에 또다시 확인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시장에 놀랐던 건 2028년도 회계연도 매출 성장률이었는데요. 이번에 엔비디아는 시장이 45%를 기대했던 것을 훌쩍 웃도는 70%의 성장률을 제시하면서 이 70% 역시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뜨겁다는 게 확인이 되면서 오늘 반도체 대형주들뿐만 아니라 소부장까지도 오늘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줬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ESS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2차 전지가 날아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글로벌 ESS 시장이 2023년과 35년간 무려 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만큼 확장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역시나 그 파이를 조금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이 전력망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중국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이 국가 비상사태 안에 단순하게 전력망 시스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ESS까지도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ESS 3차 입찰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기존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내에서도 호재가 만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는 디스플레이 지분을 매각하면서 4조 이상의 현금 확보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마련한 재원을 북미 ESS에 투자할 것이라는 그런 시장의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ESS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 오늘 주가에 반영됐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이끌었던 시장이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세가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목요일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8월 증시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단 2거래일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9월의 전략도 함께 세워봐야겠죠. 내일 시장 포인트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어떤 포인트들 중요하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아까 시황 정리를 하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태도의 변화 네.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이라는 것은 뭐 선거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은 중간 선거 전에는 주가가 별 재미가 없고 어떻게 됐든 간에 중간 선거 이후에 뭐 미 증시가 좋았다라고 하는데 현재까지의 모습만 놓고 보면 오히려 중간 선거 전에 지지부진했던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트럼프는 경제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외 협력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니냐. 대표적인 게 이제 국무장관을 러시아로 보내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부분도 뭔가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9월 달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부분들 거기에 이제 이란과의 문제도 군사적 제재라든가 전쟁이라는 것보다는 뭐 경제 제재를 하겠다. 근데 경제 제재라는 것도 보면은 뭐 그렇게 소소한 그러한 분위기로 가면서 유가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아무래도 선거를 앞둔 상태 속에서의 정책적인 변화의 모습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수혜가 예상이 되는 우리의 그런 어떤 섹터라든가 산업별, 업종별 수혜가 예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아이디어도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월요일 하루를 제외하면요. 사실은 숙제를 되게 많이 한 그러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오늘 어저께밤에 이제 PC 물가가 발표가 되고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혼돈의 어떤 흐름입니다. 이것을 뭐 좋게 봐야 될지 나쁘게 봐야 될지도 아니고 이러한 요인들은 결국은 인플레에 대한 끈적끈적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고 또 인상할 정도의 어떤 폭은 또 아니다. 이러한 부분도 혼돈의 어떤 양상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지금 애프터 시장에서 한 4% 내외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19불에서 220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8번에 걸쳐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6번이 빠졌단 말이에요. 뭐 일단 시간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일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가 230불 이상을 돌파를 해줘야만 우리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추가 상승 랠리 그렇게 되면서 7천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마지막 숙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케빈 워시가 잭슨홀 미팅에서 또 어떤 말을 할지 원래 FOMC 회의 끝나고 말 안 하는 것처럼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제한된 지수 등락 속에서 섹터라든가 종목별로 활발하게 수익률 게임이 이루어지니까 너무 어느 한쪽 반도체가 당연히 뭐 일정하게는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쪽들도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서 접근에 들어가면 큰 무리가 없는 그러한 8월 말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호실적, 특히나 컨퍼런스 콜에서 좀 반전이 나와주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4% 상승했는데 이러한 상승의 좀 추가 랠리 여부가 나타낼지를 또 뉴욕 증시 안에서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남아있는 잭슨홀이라는 숙제까지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소부장 쪽, 기판 쪽에서 심택을 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소캠, 우리가 저전력 디램용 모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2,700억이 넘는 시설 투자를 단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의 모멘텀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2028년부터 연간 생산 능력이 소캠만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천억에서 5천억대로 뛰는 거고요. 패키징 쪽도 2조 2천억 이상으로 생산이 배가가 된다는 거. 올해 예상되는 매출이요. 매출 기준으로 2조 9천억, YOY 기준 48.6%, 영업이익이 무려 2,470억으로 1979%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주가의 조정폭도 제한적이고 또 시장이 안정이 되면서 올라올 때는 빠르게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죠. 이러한 것들을 감안한다면 11만 원에 대한 지지력
손절가를 설정해 주시고 1차 목표가 14만 5천 원. 현재 가격 이하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충분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반도체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땡큐, 젠슨항, 금리 이긴 엔비디아 이런 헤드라인 달리고 있는데 심택의 경우에도 오늘 장에서 활약이 돋보였고요. 12% 급등을 했습니다.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 주셨고요. 14만 5천 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도록 해야겠네요. 내일은 어떤 메시지 새기는 게 좋을까요? 어저께 제가 2시 반에 상승 섹터, 하락 섹터 하루 대타를 했는데요. 네, 섹터 대 그때 섹터. 조정을 하락하고 있었던 섹터가 2차 전지와 IT 소부장 쪽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오히려 흔들릴 때 여러분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좋겠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삼성 SDI라든가 이런 셀 쪽을 좀 더 관심을 갖자. 그리고 또 IT 쪽에서는 삼성 전기를 중심으로 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는 순환도 빠르고요. 오늘 같은 날 또 급등 나올 때 또 쫓아가지 마시고 결국 지금 시장은 급락의 공포보다는 밀리면 저점에서의 매수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섹터 순환을 대비하면서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되고 있다. 그 점만 명심하시면서 적절한 포트 네. 비중 조절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양시장에서 개인의 팔자세가 더 크게 좀 잡힌 걸 보면 이러한 논리를 잘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많이 똑똑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전히 조정 시 저가 매수 유효하다라는 점을 잊지 말자라고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내일도 좋은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위원님과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도 어김없이 2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